저는 지금도 아침 공기, 바깥 공기를 마실 때면 내가 일하던 곳의 공기를 떠오르게 합니다. 저는 평양도자 기공장 1호 제품 공해 기술을 담당했던 1호 기술자 최철진입니다. 저의 일하던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며 또한 그곳의 공기와 나의 몸가치는 어떠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저는 매일 평범하게 출근길에 올라 일하던 장소로 향하곤 했습니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 나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말이죠. 1호 생산반, 그 방의 공기를 마실 때면 그 문 앞에 서서 매번 숨을 한 번 고르고 들어갔습니다. 습관처럼 굳어진 그 행동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고 있었기 때문인지 그 경계를 나는 오랫동안 구분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16살에 처음 흙을 손에 쥐었을 때 나는 이 손이 언젠가 이런 문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고 그 상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 어쩌면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였는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철문. 첫 번째 철문은 공장 건물 외벽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일반 공장의 문과는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두께가 손바닥 너비는 될 것 같은 무거운 철문이었는데 표면에는 녹이 슬지 않도록 처리된 검은 도장이 칠해져 있었고 경첩이 3개였으며 자물쇠도 2개였습니다. 그것을 열고 닫을 때마다 둔탁하고 묵직한 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는데 그 소리가 반영하는 방식이 일반 건물의 문소리와는 달랐습니다. 더 낮고 더 길게 울렸으며 그 울림이 완전히 가라앉기까지 몇 초가 걸렸습니다. 나는 처음에 그 소리에 놀랐다가 나중에는 익숙해졌는데 익숙해진다는 것이 반드시 편안해진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그 소리를 수천 번 듣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 소리가 완전히 가라앉기 전에 두 번째 철문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문과 두 번째 문 사이의 공간은 좁았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서면 어깨가 닿을 정도의 너비였고 천장도 다른 복도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양쪽으로 철문이 막혀있는 그 공간 안에 서 있으면 공기가 다른 곳보다 더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것이 실제로 공기의 성질이 달라진 것인지 아니면 그 공간이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이 공기의 무게처럼 느껴지는 것인지를 나는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내 마음대로 나갈 수 없는 그 몇 초가 매일 아침 나를 맞이하는 방식이었고 그 몇 초 안에서 나는 오늘 하루를 버텨낼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철문은 첫 번째보다 더 천천히 열렸습니다. 두 번째 문을 통과하면 탈의실이 나왔습니다. 그 공간은 처음 보았을 때 예상보다 작았습니다. 한쪽 벽을 따라 사물함이 줄지어 있었는데 사물함 하나하나에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잠금 장치가 있었으며 사물함 앞에는 각자의 구역을 나누는 선이 바닥에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선은 실제로 보이는 선이 아니었지만 모두가 그것을 알고 있었고 모두가 그것을 지켰습니다. 탈의실에서 우리는 가져온 모든 것을 사물함에 넣어야 했습니다. 시계도 반지도 목걸이도 머리핀 하나도 예외가 없었으며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들도 전부 꺼내야 했습니다. 지갑, 손수건, 사탕 한 알 그 무엇도 몸에 지니고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위생복은 탈의실 안쪽 선반에 개인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흰색이었는데 세탁을 반복해서 약간 누렇게 바랜 것들이었고 상의와 하의가 분리된 형태였으며 목까지 올라오는 칼라가 달려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위생모를 써야 했는데 모든 머리카락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했고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밖으로 나온 것이 발견되면 다시 착용해야 했습니다. 발에는 공장 전용 실내화를 신어야 했는데 그 실내화는 바닥이 고무로 되어 있어서 걸을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위생복으로 갈아입는 그 시간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소리와
사물함 문이 닫히는 소리만이 탈의실을 채웠으며 사람들이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자신의 사물함 앞에 서서 자신의 일만 했고 그 집중이 예의 바름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서로를 너무 의식하지 않으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위생복을 다 입고 나면 탈의 검사원이 한 명씩 확인을 했습니다. 위생모가 제대로 씌워져 있는지, 마스크가 올바르게 착용되었는지, 실내와 끈이 제대로 묶여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그 확인이 끝나야만 세 번째 철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철문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앞에 두 문과는 다른 종류의 무게였는데 단순히 철의 두께가 더 두꺼운 것이 아니라 그 문 너머가 다른 세계라는 것을 문 자체가 알리고 있는 것 같은 무게였습니다. 표면에는 어떤 글씨도 없었고 어떤 표시도 없었으며 창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철판이었고 완전히 닫혀 있었으며 그 앞에 서면 이쪽과 저쪽이 다른 종류의 공간이라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그 문에는 디지털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는데 번호를 누르는 사람은 정해져 있었고 우리는 그 번호를 알지 못했습니다. 번호를 알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안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 안에 있었고 나와 있어야 하는 시간에 나와 있었으며 그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문 앞에는 항상 그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가 사복 경찰이라는 것은 공장 안에 누구도 모르는 척했을 뿐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은 항상 깔끔했고 구김이 없었으며 신발은 항상 닦여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그 정도로 옷을 관리하려면 별도의 노력이 필요했는데 그 노력이 이 공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 늘 자리하고 있던 권총은 한 번도 꺼내진 적이 없었습니다. 꺼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거기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문 앞의 공기는 다른 곳과는 다른 밀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밀도는 매일 아침 그 앞을 지나는 우리 모두의 몸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눈빛 하나 흔들림 없이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이 나를 보는 것인지 나를 통과해서 그 너머의 무언가를 보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시선이었는데 그 시선 앞에서 나는 내가 투명해지는 것 같은 기분과 동시에 반대로 지나치게 선명하게 노출되는 것 같은 기분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리 둘 다 한 번도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철문을 지나야만 비로소 1호 생산반이었습니다. 그 안의 공기는 세 개의 문 바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흙냄새와 금속 냄새와 불냄새가 섞인 그 냄새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나중에는 그 냄새를 맡아야만 손이 움직이는 것 같은 지경이 되었고 퇴근 후 그 냄새가 빠져나간 탈의실에 서 있으면 오히려 무언가 빠진 것 같은 이상한 감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을 나는 알면서도 그 단어를 스스로에게 붙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산반 내부는 바깥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정밀하게 구획되어 있었습니다. 들어서는 순간 오른쪽으로 설계실이 있었는데 그곳은 설계사만 들어갈 수 있었고 나는 설계사가 도면을 가지고 나에게 올 때만 그것을 보았습니다. 설계실 맞은편에는 원료를 다루는 공간이 있었는데 1호 생산반에서 사용하는 원료는 완성품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미완성품을 가져와 이곳에서 최종 처리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금을 보관하는 장소는 생산반 안쪽 벽에 붙어있는 금고 안이었습니다.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생산반의 중심이었는데 작업대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각 작업대마다 조명이 달려 있었으며 그 조명이 작업대 위에 집중되는 방식이 마치 무대 위를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항상 누군가의 시선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조명 아래서 매일 일했습니다. 감시원은 생산반 입구 쪽 높은 자리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자리는 단이 조금 높았는데 그 높이 차이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했지만 생산반 안쪽 전체가 그의 시야 안에 들어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냥 보고 있다는 것이 때로는 가장 강력한 압박이 된다는 것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이 주는 심리적 무게는 누군가 고함을 지르거나 명령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 훨씬 더 깊은 곳에 쌓인다는 것을 나는 그 방에서 배웠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올 때의 몸수색은 들어올 때보다 더 철저했습니다. 아침에 들어올 때의 몸수색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다면 점심에 나갈 때의 몸수색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생복을 벗기 전에 수색이 먼저였고 위생복을 벗은 뒤에 또 수색이 있었으며 개인 복장으로 갈아입은 뒤에 다시 마지막 수색이 있었습니다. 팔을 양옆으로 벌리고 서서 누군가의 손이 내 몸의 구석구석을 훑고 지나가는 그 시간은 처음에는 모욕감으로 느껴졌다가 나중에는 그 모욕감을 느끼는 것조차 사치라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에는 그것이 모욕인지 절차인지 구분하는 감각 자체가 무뎌진 채로 그냥 서 있게 되었습니다. 주머니를 뒤집고 작업복 솔기를 손가락으로 눌러보고 신발 안쪽까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 점심 수색에서는 2번 반복되었습니다. 하루에 그 과정을 4번씩 겪으면서 나는 내 몸이 내 것이라는 감각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닌 것처럼 이 몸이 나에게 속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 몸을 운영하도록 허가받은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 방 안의 침묵. 그 방 안에서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받침대 하나, 작은 조각 하나, 손바닥만 한 파편 하나라도 품에 넣었다가는 그날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다는 것을 서로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말로 전달된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자체가 가르쳐 준 것이었고 첫날부터 몸이 먼저 알게 된 것이었으며 아는 이상 그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미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잘 알면서도 그 알을 드러내지 않았고 서로를 이해하면서도 그 이해를 표현하지 않았으며 서로를 걱정하면서도 그 걱정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있었고 침묵이 매일 쌓이다 보면 사람은 점점 말하는 방법을 잊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세계의 철문이 잠기는 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그것이 나를 가두는 소리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소리가 그냥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로 굳어져 버렸다는 것이, 사람이 어떤 환경에도 적응한다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를 나는 그 문들을 떠난 뒤에야 비로소 묻기 시작했습니다. 몸은 거기서 나왔지만 그 방이 만들어 놓은 것들의 일부는 아직도 내 안 어딘가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나는 그 방의 공기 냄새를 맡는 것 같습니다. 흙냄새와 금속 냄새와 불냄새가 섞인 그 냄새를 지금도 가끔 맡는 것 같습니다. 금가루와 손끝 사이. 금고가 열리는 시간은 매일 오전 8시 정각이었습니다. 1분도 빠르지 않았고 1분도 늦지 않았으며 그 정확함 자체가 이 공간이 어떤 곳인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관리원은 오전 7시 50분에 이미 금고 앞에 서 있었습니다. 10분을 먼저 와서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그 10분 동안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나는 알지 못했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가 항상 거기 있었다는 것, 금고가 열리기 전부터 이미 그 앞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 이 공간에서 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매일 아침 새로 확인해 주었습니다. 금고는 생산반 안쪽 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다른 벽들과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었지만 그것이 금고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방 안에 아무도 없었고 그것을 모르는 척하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으며 다만 그것에 대해 말을 꺼내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금고의 크기는 성인 남성이 두 팔을 벌려 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었는데 그 크기가 작다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것의 가치를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공간 안에 그렇게 많은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이 금이라는 것이 부피가 아니라 밀도로 존재한다는 것이 그 금고를 볼 때마다 떠올랐습니다. 금고 문에는 두 개의 자물쇠가 있었는데 하나는 열쇠로 여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번호로 여는 것이었습니다. 열쇠는 관리원이 가지고 있었고 번호는 관리원과 생산 반장만 알고 있었으며 그 두 사람이 동시에 있어야만 금고가 열렸습니다. 한 사람이 자리를 비우면 금고는 열리지 않았고 금고가 열리지 않으면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금고가 열리는 순간은 언제나 그 방 안의 공기가 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관리원이 열쇠를 꺼내는 동작부터 시작해서 금고 문이 열리기까지의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조금 참았는데 그것이 나만의 반응이 아니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의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알았습니다. 작업대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드는 것도 아니었고 몸을 돌리는 것도 아니었지만 어딘가 집중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금고가 열리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잠깐 모든 손의 움직임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금고 안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 개의 용기였습니다. 용기마다 크기가 달랐는데 가장 작은 것은 손가락 두 개를 붙인 것만 했고 가장 큰 것은 두 손으로 감싸야 하는 크기였습니다. 용기의 재질은 불투명한 갈색 유리였는데 그것이 유리인 것은 금속 성분이 용기의 소재와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들었습니다. 유리 용기 안에서 금가루가 빛을 받아 일렁이는 것을 볼 때마다 그것이 아름답다는 감정과 두렵다는 감정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금가루가 필요할 때마다 나는 관리원에게 요청을 해야 했는데 그 요청이라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있었고 그 양식에 날짜와 작업 내용과 필요한 금가루의 양을 기재해야 했으며 기재가 끝나면 서명을 하고 관리원에게 제출해야 했습니다. 관리원은 그 서류를 받아 이전 작업 기록과 대조했습니다. 지난번에 사용한 양, 그보다 전에 사용한 양, 그 작업이 어떤 결과물을 냈는지에 대한 기록들을 확인했는데 그 확인이 끝난 뒤에야 서류에 승인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도장 소리가 작업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고 그 소리를 들어야만 나는 저울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서류에 적어야 하는 필요량을 계산하는 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을 작업할 것인지, 그 부분에 필요한 금선의 길이는 얼마인지, 그 길이에 필요한 금가루의 양은 얼마인지를 머릿속에서 먼저 계산하고 또 계산했습니다. 계산이 끝나면 그보다 조금 적은 양을 서류에 적었습니다. 모자라면 다시 요청하면 되지만 남으면 그 남은 것이 어디로 갔는지를 설명해야 했고 그 설명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남은 금가루는 어디로 갔는가 하는 질문이 시작되었으며 그 질문이 시작되면 그것이 어디로 흘러갈지를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조금 모자란 쪽을 택했습니다. 저울은 작업대 옆에 따로 놓여 있었습니다. 일반 저울이 아니었습니다. 소수점 아래 세 자리까지 측정할 수 있는 정밀 저울이었는데 그 저울 자체도 매일 아침 관리원이 먼저 0점 조정을 했습니다. 0점 조정이 끝났다는 확인이 있어야만 금가루를 올릴 수 있었고 그 0점이 오차 없이 맞아 있다는 것을 저울 옆에 놓인 기록지에 관리원이 서명함으로써 확인했습니다. 그 기록지는 매일 새 것으로 교체되었고 이전 것들은 어딘가에 보관되었는데 그것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금가루를 덜어내는 것은
작은 주걱을 사용했습니다. 금속으로 된 주걱이었는데 끝이 아주 얇고 납작했으며 그것으로 유리 용기에서 금가루를 조금씩 퍼서 저울 위에 받침 접시에 올렸습니다. 주걱을 드는 것은 손목이 아니라 손가락으로 해야 한다고 처음 배웠을 때 선배 장인이 말했습니다. 손목을 쓰면 각도가 변하고 각도가 변하면 주걱 위에 금가루가 흘러내리기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만 아주 조금씩 저울의 숫자가 변하는 것을 보면서 조절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했지만 실제로 할 수 있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저울 위에 금가루를 덜어낼 때 관리원은 내 옆에 서서 숫자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가 내 손 가까이에 서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금가루를 덜어내는 그 동작은 손끝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동시에 옆에 서 있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이중의 긴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저울의 숫자가 서류에 적힌 양에 정확히 맞아야 했고 조금이라도 넘으면 다시 덜어내야 했으며 덜어내는 과정에서 주걱에 남은 금가루가 저울 받침 위에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관리원의 시선 안에서 해야 했는데 나는 그냥 저울만 보았습니다. 저울과 주걱과 금가루만 보면서 그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일하는 연습을 수년에 걸쳐 했고 그 연습이 어느 정도 되었을 때야 비로소 저울 앞에서 손이 떨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떨리지 않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떨림을 더 잘 숨기게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감시원은 생산반 입구 쪽 높은 자리에 따로 있었습니다. 그는 관리원과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관리원이 금고와 금가루를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감시원은 생산반 전체를 보는 사람이었는데 그 둘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은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관리원과 감시원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에게 말을 거는 것을 나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었고 그 분리가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역할을 알면서도 그것을 넘보지 않도록 하는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이 공간의 통제 구조를 더 촘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주걱을 떨어뜨린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소리였는데도 그 소리가 방 안에서 이상하게 크게 울렸고 나는 주걱을 줍기 위해 허리를 굽히면서 감시원 쪽을 향해 눈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가 이미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걱을 집어들고 다시 저울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남은 시간 동안 저울 앞에 서는 것이 평소보다 더 어려웠습니다. 이미 시선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그것을 모르는 채로 있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감시원이 자리를 비우는 날이 가끔 있었습니다. 그런 날에도 나는 그가 있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의 시선이 실제로 거기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내 몸이 그것을 내면화해 버렸고 보이지 않는 시선도 느끼게 되었으며 그것이 가장 효율적인 감시의 방식이라는 것을 나는 나중에야 이해했습니다. 감시원이 필요 없어지도록 만드는 것, 내가 스스로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그 방이 나에게 가르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금가루를 녹이는 시간, 금가루를 붓 끝에 올리는 순간부터 나는 두 개의 시선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관리원의 시선이었고 다른 하나는 높은 자리에서 모든 것을 조망하는 감시원의 시선이었습니다. 그 두 시선 사이에서 나는 금가루를 녹여 붓 끝에 올리면서 숨을 쉬는 방법을 다시 배워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들이쉬고 내쉬면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내리고 그 미세한 움직임이 팔로 전달되고 팔의 떨림이 손목으로 내려오고 손목의 흔들림이 붓 끝에서 선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금을 입힐 때만큼은 숨을 거의 참다시피 하면서 짧고 얕게 몸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호흡했습니다.
금가루를 녹이는 과정도 별도의 절차가 있었습니다. 저울에서 측정한 양을 소형 도가니에 옮기고 도가니를 열원 위에 올린 뒤 온도가 정확한 범위 안에 들어와야만 금이 적절하게 녹았습니다. 온도가 낮으면 금이 완전히 녹지 않아 붓에 고르게 올라오지 않았고, 온도가 높으면 금의 성질이 변해서 도자기 표면에 입혔을 때 색이 달라졌습니다. 그 온도를 맞추는 것이 온도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가니 위로 올라오는 열기와 색의 변화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었는데, 그 판단이 기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년의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 능력이 나를 이 자리에 묶어두는 것들 중 하나였습니다. 녹은 금을 붓에 올릴 때의 감각은 언제나 새로웠습니다. 수천 번을 했어도 그 순간만큼은 처음 하는 것 같은 긴장이 왔습니다. 붓끝이 녹은 금에 닿는 순간 금이 붓털 사이로 스며드는 방식을 느끼면서 얼마나 올렸는지를 가늠해야 했는데, 너무 많이 올리면 선이 번지고 너무 적게 올리면 선이 끊겼습니다. 그 사이에 정확한 양을 붓이 기억하게 하는 것이 훈련이었고, 그 훈련이 손끝에 쌓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지를 나는 정확히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어느 날 그것이 생각 없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장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작업하고 나면 머리가 조금 어지러웠습니다. 그것이 산소가 부족해서인지 두 개의 시선에 오랫동안 노출되어서인지 나는 끝내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나갈 때 세 번째 철문을 지나 탈의실에 들어서면 그 어지러움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는데, 두 가지가 분리할 수 없게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도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완성된 것을 들어올리는 순간, 기술이 나에게만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그것이 내가 잘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0몇 살의 나는 그 생각이 자랑스러웠고, 설계사가 도면을 가져와 나에게만 설명할 때 내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으며, 그 도면 위의 선들을 실제 흙과 금으로 옮겨내는 것이 오직 내 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에 아침마다 일어나는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 자랑스러움이 부담으로 굳어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울 앞에서 관리원의 시선을 받으면서 소수점 세 자리를 맞추는 날들이 쌓이면서 두 개의 시선 안에서 숨을 참으며 금선을 긋는 날들이 쌓이면서 나는 내 손이 나를 이 자리에 묶어두는 도구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완성된 도자기를 들어올리는 순간은 언제나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저울 위에서 소수점 세 자리를 맞추고 두 개의 시선 안에서 숨을 참아가며 온도를 눈으로 읽어가며 녹인 금을 붓끝에 올려 그은 그 선들이 하나의 완성된 물건 위에서 빛을 받아 일렁이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아름답다는 감정이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감정이 왔습니다. 그 두 감정이 매번 같은 순서로 왔는데 아름답다는 감정이 먼저이고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는지를 아는 감정이 나중이라는 그 순서가 내가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했고, 이 일을 계속하면서 점점 지쳐가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저울 위에 금가루처럼 정확하게 달아볼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마 문이 열리는 순간은 언제나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심장이 먼저 알았습니다. 손잡이를 당기기도 전에 이미 온몸의 감각이 그 안을 향해 집중되고 열기가 얼굴을 밀어내는 그 찰나에 눈은 본능적으로 도자기의 표면을 훑기 시작하는데, 그 몇 초의 끝에서 내가 찾아낸 것이 티 하나였던 날,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손톱 끝으로 눌러도 잘 느껴지지 않을 만큼 미세한 균열이었고, 빛의 각도에 따라서는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었으며, 보통의 도자기라면
그것을 흠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보통의 도자기가 아니었고 나는 최철진이었습니다. 실패작을 들고 나왔을 때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감시원이 그것을 보았고 관리원이 그것을 보았으며 그들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다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그 짧은 순간에 나는 이미 오늘 하루가 어떻게 끝날지를 알았습니다. 부분당 비서에게 불려간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따라오라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당 비서실은 공장 본관 건물 2층에 있었는데 계단을 오르는 동안 내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고 나는 발을 조심스럽게 내딛었습니다. 발소리조차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알았습니다. 비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앞에 섰습니다. 앉으라는 말이 없었기 때문에 섰습니다. 그날 밤 그 방에서 나온 것은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비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다른 간부가 들어왔고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으며 그들이 교대로 말을 했는데 말의 내용은 달랐지만 방향은 하나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 다리가 저려오기 시작했을 때 나는 앉으라는 말이 없었던 것이 의도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생활 총화 날이 더 무서웠습니다. 총화가 시작되기 전부터 방 안의 공기가 달랐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방식이 달랐으며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의 온도가 달랐습니다. 비판은 쌓였습니다. 한 사람이 끝나면 다른 사람이 일어났고 이번 실패작에 대한 것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과거의 일들까지 끌려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일들은 그때 이미 넘어간 것들이었는데 그것들이 다시 살아나서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받아내는 것은 하나씩 감당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쓰나미라는 것은 파도의 크기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알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말을 꺼냈습니다. 고의적이었던 것이 아니냐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방 안에 떨어지는 순간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고의적이라는 단어가 이 맥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자아 비판을 했습니다. 서서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면서 내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말했습니다. 살기 위해 하는 말과 진심으로 하는 말이 오랫동안 같은 형태를 하고 있으면 그 둘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처음으로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총화 자리에서 일어났던 사람들의 얼굴이 보였고 고의적이라는 단어가 들렸으며 가마에서 꺼낸 도자기의 균열이 보였습니다. 재능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면 재능이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그날 밤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생각을 한 자신이 무서웠고 그 생각이 무섭다는 것을 느끼는 자신이 또 무서웠으며 그러면서도 그 생각을 밀어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대형 청색 돌주전자 도난 사건이 발생했어요. 사라진 밤과 그 주전자를 완성하던 날을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마지막 금선을 입히고 붓을 내려놓았을 때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는데 그것은 긴장이 풀려서가 아니라 그 물건이 내 손을 떠나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도 함께 떠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청색의 돌주전자는 내가 만든 것들 중에서도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었고 가장 많은 숨을 그 안에 불어넣은 것이었으며 그것을 보관실에 넣고 문을 잠그는 관리원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오늘 하루 잘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으로 편안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난 사건이 발생해 그 청색 주전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도난 사건이 발생해 그 청색 주전자가 없어진 겁니다. 며칠 전부터의 일부터 시작하여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조각조각 드러난 것들을 맞추어 보면 그들은 적어도
2주 전부터 공장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행인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공장 담장 바깥을 걸었고 CCTV에 고장을 내게 하고 야간에 도자기 실을 촬영하고 있는 모든 시스템을 끄고 계획을 철저히 준비했던 겁니다. CCTV 카메라의 위치와 각도를 살피고 확인하기 위해 공장과 마주 보이는 건물 옥상에 올라갔던 흔적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담장을 넘기로 한 지점은 CCTV 2대의 사각지대가 겹치는 곳이었습니다. 자정이 15분 남은 시각이었습니다. 경비 교대가 끝나고 새로 들어온 경비원이 경비실에 자리를 잡은 지 정확히 12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그 12분이라는 숫자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교대 직후에 경비원은 인수인계 내용을 정리하느라 처음 15분간은 경비실 밖을 거의 주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셋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가면을 썼으며 손에는 군용 장갑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손짓으로 신호를 주고받았는데 그 손짓이 미리 약속된 것이라는 것은 동작의 정확함에서 드러났습니다. 담장을 넘는 것은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셋은 모두 무릎을 굽혀 충격을 흡수했고 그 자리에서 30초를 기다렸습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간 것은 잠겨있지 않은 환기구를 통해서였습니다. 환기구의 격자를 미리 풀어놓은 것이었는데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언제인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누군가 공장 내부에서 풀어놓은 것이라는 의미였고 그것은 이 작전에 내부 협조자가 있었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1호 생산반으로 이어지는 첫 번째 철문 앞에서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열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열쇠였습니다. 3개의 철문을 차례로 열고 불이 꺼져 있는 어두운 도자기 공예실을 공격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한 다음 한적한 빈 공간에 침투한 3사람. 마치 자신들이 이 문들의 열쇠를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보관실 안에서 손전등의 좁은 빗줄기가 선반 위를 훑었고 그 빛이 청색의 돌주전자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향해 손이 뻗었을 때 군용 장갑을 낀 손가락이 주전자의 옆면을 감싸는 방식이 조심스럽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훔치는 사람의 손이 아니라 원래 자신의 것을 가져가는 사람의 손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차이가 나중에 나에게 가장 오래 남은 것이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사라지기 전 셋 중 하나가 잠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돌아본 방향은 공장의 중심이었고 1호 생산반이 있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담장을 넘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15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계획했고 실제로 12분 만에 끝냈습니다. 그러나 그 작전의 뒤에 있는 것이 드러난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무장한 보초들이었습니다. 군인들이었고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국가가 그들에게 이 공장을 지키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위에서 시킨 것이었습니다. 중앙당 고위 간부가 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간부가 왜 그것을 원했는지는 끝내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보관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나였습니다. 청색 주전자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눈이 받아들이는데 몇 초가 필요했습니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내 눈앞에서 사라진 그 자리를 나는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그때 내 안에서 처음 찾아온 것이 두려움이었다는 것을 나는 지금도 부끄럽지 않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의심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나는 그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스템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해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보위부 차가 공장에 들어섰습니다.
보이부 차가 공장 앞에 섰을 때 나는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1호 생산반 문을 열고 들어와 내 이름을 불렀을 때 작업대 위에 붓이 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나는 그것을 줍지 못한 채 일어섰습니다. 감시원이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들도 보고 있었는데 저 말고도 다른 박동무도 같이 불리워 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시선을 피하지 않았고 그 누구도 시선을 보내지 않았으며 모두가 보면서 보지 않는 것처럼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고 나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끌려간 곳은 지하였습니다. 계단을 한 층씩 내려갈수록 공기는 다른 무언가로 바뀌었는데 습기가 벽에서 스며 나오는 것 같은 무겁고 눅눅한 변화였습니다. 그 냄새 안에 다른 것들이 섞여 있었는데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그때는 몰랐고 나중에서야 알았습니다. 오랫동안 그 공간에서 흘렀던 것들의 냄새였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천장에 전구 하나가 달려 있었지만 그 빛이 닿지 않는 구석들은 완전한 어둠이었고 벽은 습기로 얼룩져 있었으며 군데군데 이끼가 낀 것처럼 검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바닥은 콘크리트가 갈라져 있었고 그 갈라진 틈을 따라 물기가 배어나와 있었는데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세하게 끈적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의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팔걸이 쪽에 묶인 자국들이 나무 속으로 깊이 파여 있었고 그 자국들의 색이 나무의 원래 색보다 훨씬 어두웠습니다. 어둠 속 구석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전구빛이 간신히 닿는 바닥 가장자리를 따라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쥐였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벽과 바닥이 만나는 선을 따라 그것들이 움직이고 있었는데 크기가 작지 않았고 움직임이 빠르지 않았으며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쥐들이 돌아다니는 방에서 의자에 묶인 채 앉아 있다는 것이 지금 내 현실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들이 내 손목을 묶을 때 나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밧줄이 손목을 조여드는 감각은 차갑고 거칠었으며 묶이고 나서 손가락을 움직여 보았을 때 손끝의 감각이 이미 둔해져 있었습니다. 발목도 묶였습니다. 그 실감이 오는 방식이 공포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공포는 살아있다는 증거이지만 체념은 다른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주전자가 어디 있느냐고 했습니다. 나는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 대답이 끝나고 나서 찾아온 것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한 것이 옆구리로 깊숙이 박혀들었고 통증이 퍼지는 속도가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 했지만 소리가 먼저 나왔고 그 소리가 그 방의 벽에 부딪혀 돌아오는 것을 들으면서 이 공간이 얼마나 밀폐되어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밖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통증이 처음에는 부위별로 구분이 됐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것이 하나로 뭉개지기 시작했고 몸의 어느 부분이 아프고 어느 부분이 덜 아픈지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없어졌습니다. 그 의미 없음이 찾아오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감각이 살아있는 동안은 아직 버티고 있다는 것인데 감각이 뭉개지기 시작하면 버티고 있다는 것의 의미도 함께 뭉개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잠시 나간 시간이 있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그 시간 동안 나는 의자에 묶인 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전구가 깜빡였습니다. 완전한 어둠이 찾아오는 그 순간들이 빛이 있을 때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쥐 한 마리가 내 발 가까이까지 왔습니다. 발목이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발을 움직일 수 없었고 그것이 내 신발 코 근처에서 멈추었다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나는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돌아왔을 때 새로운 것을 가져왔습니다.
금속으로 된 집게 같은 것이었고 거기서 전선이 이어져 있었으며 전선의 반대편은 상자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상자를 보는 순간 몸이 먼저 알았습니다. 머리가 인식하기 전에 몸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아는 순간 의자에 묶인 손목이 밧줄을 당겼으며 발목이 의자 다리를 밀었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집게가 손가락에 닿는 순간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먼저였습니다. 그 차가움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전류가 왔습니다. 전류라는 것이 통증과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통증은 몸의 특정 부위에서 오지만 전류는 몸 전체에서 동시에 왔습니다. 손가락에서 시작된 것이 손목을 타고 팔로 번졌고 팔에서 어깨로, 어깨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배로, 배에서 다리 끝까지 순식간에 퍼졌는데 그 퍼짐이 너무 빨라서 어디가 아픈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수축했고 묶인 손목이 밧줄을 당기고 등이 의자 등받이에서 들렸으며 턱이 다치면서 이가 맞부딪혔습니다. 전류가 끊기고 나서 몸이 다시 의자 위로 가라앉는 그 감각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내 손가락들이 자동으로 펴지면서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는데 그 손가락들이 금선을 긋던 손가락들이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선명하게 찾아왔습니다. 저울 위에서 소수점 세 자리를 맞추던 손가락들이라는 생각이 찾아왔습니다. 두 번째 전류가 왔을 때 나는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상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집게의 위치가 바뀌는 날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아닌 다른 곳에 닿았을 때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를 나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나는 전류가 오기 전에 그 금속의 차가운 감촉을 가장 무서워하게 되었다는 것만 말하겠습니다. 실제 전류보다 그것이 닿는 순간이 더 무서웠습니다. 몸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방에서 나왔을 때 내 손은 이미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금가루를 올리던 그 손끝의 정밀함이 어딘가에서 조금 어긋나 버렸다는 것을 몸이 먼저, 말보다 훨씬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라짐은 되돌릴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이 예전 같지 않던 날, 처음으로 다시 붓을 쥐어보았던 날을 나는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보위부에서 나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손의 부기가 완전히 빠지기도 전이었는데 당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무조건 손을 고치고 복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 앞에는 당의 배려라는 표현이 붙어 있었고 나라가 걱정하고 있다는 말도 있었으며 최철진 동지의 손은 국가의 손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국가의 손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몰라서 그냥 고개를 숙였습니다. 작업대 앞에 다시 앉은 날 나는 아침 일찍 집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밥을 차려놓았는데 먹지 못했습니다.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아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세 개의 철문을 통과하고 위생복으로 갈아입고 몸수색을 받고 작업대 앞에 앉기까지의 과정이 그날은 유독 길게 느껴졌습니다. 붓을 집어드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손가락을 뻗어 붓대를 감싸는 그 동작이 수십 년 동안 매일 해온 것이었는데 그날은 그것이 처음 해보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모든 것이 생각 없이 이루어지던 것이었는데 그날은 하나하나를 의식해야 했고 의식하는 순간 몸이 더 어색해졌습니다. 도자기의 표면 위에 붓끝을 올렸습니다. 숨을 참았습니다. 예전처럼 짧고 얕게 몸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조용히 호흡하면서 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이 떨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뜨고 보았을 때 떨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숨을 더 깊이 고르고 어깨에 힘을 완전히 빼고 손목을 조금 더 낮추어서 예전의 자세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붓을 다시 올렸습니다. 선이 다시 떨렸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고, 네 번째도 마찬가지였으며,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섯 번을 시도하는 동안 나는 입술을 물고 있었는데, 나중에 집에 돌아와서야 입술 안쪽이 쓸린 것을 알았습니다. 이 손이 내 손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금가루를 다루고 흙을 빚고 붓을 쥐어온 손이었습니다. 관절마다 세월이 쌓여 있었고 손끝에 굳은 살은 이 일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으며 그 손이 지금 내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연습을 했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잠든 뒤에 부엌 식탁에 앉아서 아무것도 없는 공중에 선을 긋는 동작을 반복했습니다. 연습을 할수록 실제가 얼마나 달라졌는지가 더 선명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선을 긋는 동작이 점점 슬퍼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 동작을 하다가 손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잘하면 나라가 기뻐했고 이 손이 실패하면 내가 비판받았으며 이 손 때문에 보위부에 끌려갔고 이 손 때문에 러시아 병원으로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손이 나를 지배해 왔는지 내가 이 손을 지배해 왔는지를 나는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다물었고 어깨가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으며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전류가 지나갔던 손이었고 밧줄에 묶였던 손이었으며 금가루를 다루던 손이었고 이제는 선 하나를 제대로 긋지 못하는 손이었습니다. 그 손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로 간다는 것을 아내에게 말한 날 밤 아이는 아버지 언제 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곧 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그 곧이라는 말이 얼마나 잔인한 것이었는지를 지금은 압니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그것을 모른 채로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쓸어주었고 그것이 내가 그 아이에게 한 마지막 동작이었습니다. 그 손이 예전 같지 않은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한 마지막 동작이 아이의 머리를 쓸어주는 것이었다는 것이 지금 생각하면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러시아 말을 처음 배우기 시작한 것은 공장에 다닌 지 10년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당에서 기술 교류 자료를 읽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몇몇 기술자들에게 러시아어 기초를 가르치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는 그 시간을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활용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서 혼자 단어를 외웠고 발음을 입안에서 굴렸으며 짧은 문장들을 노트에 적어서 책꽂이에 그냥 아직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머리가 인식하기 전에 몸이 먼저 준비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러시아로 가게 되어 어느 병원에서 치료받던 날입니다. 병원은 크고 밝았습니다. 복도를 걷는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달랐습니다. 어딘가를 두려워하면서 걷는 걸음이 아니었고 시선을 조심하면서 걷는 걸음이 아니었으며 그냥 걷는 사람들의 걸음이었는데 그 당연함이 나에게는 낯선 것이었습니다. 안내원은 여전히 내 두 걸음 안에 있었고 내가 어느 방향을 바라보는지를 눈으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이름은 세르게이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 그가 내 손을 들여다보는 방식이 평양의 의사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내 손이 국가의 손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냥 한 사람의 손으로 다루었으며 그 다름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습니다. 진찰이 끝난 뒤 그가 러시아어로 무언가를 말했을 때 나는 그 말의 절반 정도를 알아들었습니다. 손의 신경이 손상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알아들었다는 것을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안내원이 통역해주는 것을 처음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르게이와 가까워지기로 결심한 것은 두 번째 진찰 날이었습니다. 그가 내 손가락을 하나씩 움직여보는 동안 나는 배워두었던 러시아어 단어들을 조용히 꺼냈습니다. 손이 언제쯤 나을 것 같으냐고 러시아어로 물었습니다. 짧은 문장이었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지만 그가 알아들었다는 것은 눈빛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빛 안에서 내가 읽은 것은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내원이 자리를 비운 것은 사흘 뒤 진찰실에서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완전히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나는 세르게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먼저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러시아어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돌아가면 다시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캄캄하고 감시받는 그곳으로는 다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문장이 완벽하지 않았고 단어가 빠진 곳도 있었지만 세르게이는 알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달라지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로 말했습니다. 도와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안내원이 돌아오는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렸고 세르게이는 내 손을 들어 손목에 맥을 짚는 동작을 시작했으며 나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진찰실 안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심장은 세르게이의 손가락이 짚고 있는 맥박보다 훨씬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이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안내원과 함께 병원에 갔고 매일 저녁 숙소로 돌아왔으며 그 사이의 시간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보냈습니다. 세르게이가 메모를 건넨 것은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읽고 다시 읽었으며 기억한 뒤에 찢었습니다. 찢어진 종이를 변기에 흘려보내면서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이 두려움인지 다른 무언가인지를 구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귀국 일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안내원의 말을 들은 그날 아침 나는 평소와 똑같이 일어났습니다. 진찰이 끝나갈 무렵 세르게이가 안내원에게 엑스레이 결과를 영상의학과에서 직접 받아오라고 했고 안내원이 나를 한번 바라본 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세르게이가 일어나 지금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뛰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걸었고 계단을 내려갔으며 후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바깥의 공기가 얼굴에 닿았는데 그 감각이 너무 선명해서 잠깐 멈칫했습니다. 골목이 나왔고 왼쪽으로 꺾었으며 큰 도로가 보였습니다. 택시 운전사에게 주소를 말해주었을 때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뒷좌석에 탔습니다. 택시가 멈춘 곳은 큰 건물 앞이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경비원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한국말로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쓰지 않았던 말이었는데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것이 내 말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북조선에서 왔다. 라고 했습니다. 도움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경비원의 표정이 바뀌었고 그가 무전기를 들었으며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뒤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세 개의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달랐습니다. 그 문은 나를 가두기 위해 닫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두고 떠난 사람. 대사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세 개의 철문이 닫히던 소리와 같은 종류의 소리였지만 전혀 다른 것이었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그 순간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었고 지금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소리가 났을 때 내 몸이 반응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세 개의 철문이 닫힐 때 내 몸은 항상 조금 더 작아지는 것 같은 감각이 있었는데 대사관 문이 닫혔을 때는 반대의 감각이 왔습니다. 무언가가 아주 천천히 오랫동안 눌려 있다가 조금 펴지기 시작하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기 시작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밥을 먹었는데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 감각이 돌아온 것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기쁨이 아니라 울음이 먼저 왔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순간 내가 떠나온 것들도 함께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과 잃어버린 것들이 같은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이, 자유라는 것이 그런 방식으로 오는 것이라는 것을 나는 그날 저녁 숟가락을 든 채로 배웠습니다. 창문이 있었습니다. 잠기지 않은 창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면 열 수 있는 창문이었는데 그것을 열었을 때 밖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허락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 오래 잊고 있었던 것이 돌아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없음이 공기처럼 방 안에 가득했고 나는 그 없음을 숨으로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없음을 느끼는 것, 그 없음이 자유라는 것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가족의 소식이 처음 들려온 것은 대사관에 들어간 지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담당자가 나를 부른 것은 오전이었고 그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말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멈추는 것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좋은 소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말하기 전에 멈추지 않습니다. 가족이 추방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라진 직후였다고 했습니다. 담당자의 목소리가 계속되었지만 나는 추방이라는 단어에서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당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나는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가 추방 통보를 받던 순간을 상상했습니다. 나는 왜인지 아침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던 중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밥상 앞에 사람들이 들이닥쳤을 것이고 아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아내를 바라보았을 것이며 아내는 아이의 시선을 받으면서 무너지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을 상상하는 것이 너무 선명해서 눈을 뜨고 있어도 보였습니다. 아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웠습니다. 분노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분노가 당연하다는 것을 알았고 원망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원망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가장 슬펐습니다. 이해한다는 것이 용서보다 더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고통받는 것이 더 깊은 고통이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죄책감이 된 날들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 느낌이 감사함이 아니라 미안함으로 먼저 왔습니다. 내가 여기서 숨을 쉬고 있는 동안 아내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것, 아이가 오늘 밥은 먹었는지를 모른다는 것, 그 모름이 매일 아침 가장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는 것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살아있음의 잔인함이기도 했습니다. 죄책감이 있어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게 되었고 미안함이 있어도 피곤하면 잠이 들었으며 슬픔이 있어도 바람이 좋으면 창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때로는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것을 나는 그날들을 지나면서 배웠습니다. 가족의 소식이 두 번째로 들려온 것은 몇 달이 지난 뒤였습니다. 아내와 아이가 어딘가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만 확인되었다고 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말이 아니라 소리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이렇게 큰 말인지를 그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몰랐고 고통받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그것이 내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무언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살아있는 한 시간이 지나간다는 것을, 시간이 지나가는 한 무언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나는 그날 이후 믿기로 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이 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붓을 쥐면 금손이 떨립니다. 저울 위에서 소수점 세 자리를 맞추던 정밀함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세계에 철문도 없고 감시원도 없고 몸수색도 없는 이곳에서 붓을 쥐어도 손은 여전히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떨리는 손으로 오늘도 붓을 쥡니다. 완벽하지 않은 선이 나와도 그것을 내 손이 그은 것이라는 것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은 곳에서 내가 원해서 그은 것이라는 것이, 그것이 지금 내가 가진 자유의 전부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아프게 느껴지는 날도 있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날도 있으며 죄스럽게 느껴지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느껴지든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내도 살아있고 아이도 살아있습니다. 어디선가 오늘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살아냄이 고통스러운 것일지라도 살아있는 한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 있습니다. 결정하지 못한 채로 오늘도 눈을 뜨고 창문을 열고 예전 같지 않은 손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나이고 그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